모수는요 타겟이 잘못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C급 잔치를 했어요. C급 잔치. 왜 잔치를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네,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주제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710 대책이라고 부르는 네, 이게 또 나왔어요. 저희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한 달도 되지 않고 네, 나왔죠. 근데 이 네.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상황이 엄청나게 뭔가 격변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그냥 그 상황을 말하기 전에 부동산의 방향들이 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기술을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네. 그 기술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냐면 인문학이라든지 네. 예술이 가미되든지 뭐 여러 가지가 가미돼서 조화를 이루면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사람들한테 실용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기술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논리를 사용하고 목표 지향적인데 그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주변의 과정에서 무너지는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와 네.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니, 상황이에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서 배워가는 단계인데 네네. 그 710 대책 이후에 1주택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무주택자분들도 원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다주택자분들도 원성이 높아지고 네. 전세자들도 네, 원성이 높아지. 높아지고 다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3년 동안 이 정권이 잡고 있을 동안에 거의 52%의 가격들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정화시킨다더니 왜 못 안정화시키지 못하냐. 음. 뭐 그런 부분이고 전세자들은 지금 이제 전세 시장들 지금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세가 일주일 사이에 1억 2억씩 올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1억 올라서 2억 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뭐 한 네. 5억대가 6억, 7억도 됐고요. 그다음에 뭐 9억대.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송파에 그 리센츠라는 그 잠실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전세가가 1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의 얘기 같다. 예, 남의 얘기 같죠. 그 정도로 가격들이 9억대가 11억이 되고 뭐 이제 5억대가 6억대가 되고 굉장히 가격의 변동이 심해서 전세 살도 힘들고 1주택자는 자기가 이제 조금 부동산 알아가지고 한 채 정도만 더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는 취득세를 막아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다주택자는 보유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증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네.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전세가 지금 말이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아니, 일전에도 소장님께서 네. 아마 저희랑 처음 촬영하실 네. 때로 기억하는데 연말에 가면 갈수록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예, 얘기했죠.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급등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와 네. 지금 급등한 원인이 네. 동일한 건가요? 동일하죠. 동일하고 저는 급등할 거라는 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요.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없어지고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저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완전히 축소되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굉장히 축소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원래는 조금 내년 정도가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도 돌아가고 내년엔 있어요. 더 심각해진다고요? 더 심각해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임대인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의 수요들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인데 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5%밖에 이제 재계약할 때 못 올리고 네. 그 다음에 2년의 의무 기간을 전세를 4년까지 가게 하는 건데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2년 동안에 순환하던
싶었던 공급 전세 공급들이 그쵸. 4년으로 돌아가고 어떨 네. 때는 뭐 6년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절대적으로 더 지금보다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네. 지금 전세가 부족한 거 한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하남 교산이라든지 왕숙이라든지 뭐 과천 뭐 여러 개 3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신도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네. 전세로 집을 안 사고 머무는 수요들이 아. 많아져서 그 수요들도 전세의 수요가 좀 모자라는데 네. 모자라게 하는데 한몫을 한 거죠. 아, 예.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사태를 만들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시장이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면요. 정부는 불안하겠죠.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네. 그거를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으면은 정부가 정부가 참았으면은 시장에서 가격들이 만약에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이러면은 갑자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 못 그쵸, 사겠다 하는 그쵸. 거 하는 걸로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들이 이제 조정이 되고 하는데 네. 지금은 조금 올라가네 하니까 정부가 막아버리니까 네.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돈이 흘러갈 곳을 이제 시장이 찾는 거예요. 그걸 찾다 보니까는 불안해서 뭐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여기 틈새에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가격들이 오히려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그 국토교통부로 소장님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공무원하고 그 네.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긴 한데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말씀이라도 오죽하면 감사합니다.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 710 대책이 정확하게 네.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요약을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710 대책이 보통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저는 그냥 7개로 네. 해서 카테고리를 조금 줄여가지고 7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대책인데요. 이제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이 글자 읽으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분양할 때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네. 그 특별 공급에는 뭐 노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아니면 다자녀라든지 이러면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되는데 네, 네. 그 특별 공급의 대상 자체를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한테도 좀 부여하겠다라는 대상의 범위를 넓혔어요. 그리고 원래는 공공에서만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물량 자체를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도 생애 최초에 대한 특별 공급을 넣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내용만 보면 좀 그렇죠.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거 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신혼특공에 대한 부분들도 소득 조건을 완화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네.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이 네. 원래는 신혼특공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200만 원 조금 작지 한 280만 원까지도 내가 신혼특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해주겠다. 예전에 라고 소득이 뭐 200만 원까지만 특공 들어갈 수 네. 있었는데 좀 더 네. 벌어도 그렇죠.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소득 기준을 그렇게 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개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공급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공급 물량의 총량을 확대한 게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그냥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가 아니라 네. 그냥 기존에 있는 데서 그 수요제를 늘린 거나 그쵸,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불륜만 늘린 거예요. 그리고 신혼특공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리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더 높아지죠. 원래 200만 원 소득 수준 정도까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280만 원까지 하니까 경쟁이 높아지는 거. 오히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소득층이면서 신혼특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은 경쟁률이 높아져서 어려워졌다라는 거고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는요 총량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재분류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이거는 돼요. 마치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민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인심을 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효력이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그렇죠. 원래 특공 받을 물량이 5개가 있었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한 10명 정도로 늘려버렸으니까 그렇죠. 집은 5개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늘려버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서민 금융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대폭 감면했어요. 어느 정도? 네. 100%.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네. 집이 1억 5천 이하여야 돼요. 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4억,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는 3억 정도.
요렇게만 되면은 50% 감면을 하고 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이유가 네. 세상에 1억 5천의 아파트가 지방에 있어요. 네. 지방에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게 그거죠. 뭐냐면은 이왕 취득세 감면해 줄 거면은 이 1억 5천이나 3억 4억을 없애주면은 처음 집을 구매한 사람들 문이 활짝 열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공급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지방을 제외하고 수도권은요 아마 이제 구하기도 되게 힘든 시장이라서 이게 이제 약간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공시가격 로드맵을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논의해가지고 네. 재산세를 또 구체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번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서민이나 네.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원래 소득 기준이 네. 6천에서 8천 정도의 부부 합산으로 소득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대출에 대한 부분들 완화해 줄게. 네, 네. 원래는 뭐 40% 정도 할 수 있는 거 50%까지 해 줄게라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작지. 그래 8천, 9천까지 원래 6천에서 8천이었는데 네. 8천에서 9천까지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도 10% 완화해 주겠다. 근데 단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에서는 네. 5억짜리 아파트 이하를 살 경우, 그 다음에 서울과 같이 투기 과열 지구 이상인 데서는 6억 이하의 네.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50%까지. 그래서 원래의 기존의 규제에서 10%를 더 대출을 해준다는 걸 완화를 한 네. 거예요. 근데 소장 요것만 보면요. 네. 그 진짜 말 그대로 서민 금융 완화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네. 좀 유리한 혜택 네. 정책이지 않나요? 정책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무섭다. 근데- 저는 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서민들의 표심들의 타겟이 된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투기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앞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아쉬운 걸 말씀드릴게요. 네. 5억, 6억이라는 단어를 뺐어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 들어가는 사람한테 네. 더 좋은 지역과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5억, 6억이라고 제한을 해버리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1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6억 미만짜리 아파트 몇 군데 있어요. 네. 거기를 제외하고는 좋은 입지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투자 가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지금 어제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요. 네. 7월 10일 이후에 네.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시장이 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무주택자들이 네. 나 믿었는데 큰일 났다. 집이 네. 잡힐 줄 알았는데 못 잡히네.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근데 9억짜리 10억짜리 못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가 아파트 중에서 좀 괜찮은 호재가 네, 있는 네, 주변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대출도 좀 완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들이 생긴 거예요. 또. 정부도 진짜 답답할 노릇이겠다. 혜택을 주면 값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정책을 재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년까지 한 9,000호 정도로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이제 예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를 내년까지 9,000호를 예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 9,000호 이외에 한 3만 호 정도를 더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공급의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모순은요. 타겟이 잘못됐어요. 타겟이요? 예.
지금 안정화가 가장 절실한 곳요. 잡아야 되는 것은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공급들을 확대를 하면요. 오히려 올라갈 것 같지만 당분간은 올라가겠죠. 오히려 줄어들어요. 공급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리고 거래에 대한 금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분에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물 구멍이 되게 크면은 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바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꽉 조이는 것처럼 물구멍을 좁게 해버리면은 물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호수 예. 물확 그렇죠. 잡으면 쭉 나가는. 예, 지금 이제 그 호수를 조금 이렇게 풀어줘야지 물길이 올라가는 그 높은 가격과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을 푸는 거는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되는 작용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되게 재밌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전 청약을 2021년까지 9,000원을 하고 3만 원을 하겠다. 이게 무슨 네. 의미냐면요. 네네. 사전 청약은 하고 본 청약이 있는데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조건만 맞으면요 100% 본 계약에서 본 청약에서 당첨이에요. 근데 사전 청약은 네. 경쟁률이 본 청약처럼 똑같이 심하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2021년이 대선 1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공급의 효과, 착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사전 청약을 했더라도 네. 뭔가 공급을 냈다라는 표시를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이 됐어요. 2022년 3월 달에 대선은 3, 4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네. 그 대선에서 공급에 대한 어떤 착시적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한 약간의 어떤 꼼수도 숨어 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이 있기 전에 그렇죠. 공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대선 이후에 청약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때 뭔가 내 집 마련을 했어라는 분위기가 되지만 그렇죠. 그 대선 전에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그렇죠. 대선 전에라도 우리 집 공급 받았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렇죠. 표심을 위해서 그런 약간의 거죠.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예. 정책이다. 제 해석이에요. 제 네. 해석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이라는 건요. 이 건설이라는 게 뭐 빌라 짓는 것처럼 6개월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 4년, 5년, 6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3년 네, 이상 네, 걸린단 네. 말이에요. 그럼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치적 해석은 제 의견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는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 완화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710 나오기 전에 6.17 대책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서 네. 내가 원래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한 달 뒤에 치러야 되는데 이게 규제적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출이 규제적으로 되면요, 뭐 조정은 50%, 그다음에 그 투기과열증은 40%로 바뀌니까 내 계획하고 어긋나서 돈이 이제 한 달 안에 1억, 2억을 마련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번에 네.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거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네.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니까 좀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이거는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죠. 예. 맞아요. 저거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 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규제를 이렇게 정책을 바꿔버리면 난 네.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택 공급 정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주 내용들 보면요, 네. TF를 구성해서 네.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네. 조만간에 이 방향성이 가시화돼서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린벨트 푼다 했는데 이제 안 풀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도심 고밀 개발로 도시 계획을 규제 개선하겠다. 이거는 그 땅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밀도를 좀 조정해 주겠다라는 그냥 이상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얘기고요. 흔히 뭐 용적률이 예를 들어 200%인데 예. 이걸 좀 300%로 올리고 뭐 이런 그쵸. 내용. 땅이 이제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임계치가 다 달라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용도를
주거 지역을 준주구로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이거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보다 서울의 거래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데가 하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급 정책으로 지금의 가격 안정화라든지 공급의 가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단비는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빈 땅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창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색이라든지 네. 지금 철도의 역 주변에 철도 차량 기지 같은 되게 빈 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땅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타겟은 맞는데 타이밍이 이번 정권이 끝난 이후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네. 건물이 지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향성은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 방향성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이미 3년이 지났고 3년 전에 그때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정부의 입장이 어땠냐면 공급 충분하다. 공급 충분하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공급이 좀 불안하고 네네.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이 예. 좀 아쉽다.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공공 재건축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네. 재개발은 나왔었어요. 근데 재건축도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공공에서 하겠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좋은 그 공급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공공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네. 이 임대주택은 공급이라고 저는 표현은 안 해요. 왜냐하면 네, 네. 한계가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공에 대한 임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올려준 만큼 공공에서 또 가져가는 게 많아서 네. 문제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업성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잘 진행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공실 같은 오피스로 등을 활용해서 주택 1인 주택에 대한 부분들 네. 이제 방편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는요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성만 냈고요. 네. 실천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네. 주택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서 이번에 정책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일단은 표시는 내야지. 그 생각으로 TF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네.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시작해도 늦고 좀 3년 전에 뭔가를 시작했으면은 그리고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지금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약간 요 대책에 나온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네.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고 뭔가 그쵸. 멋져 보이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돼요. 당장 뭔가 예, 어려워요. 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그 C급 잔치를 했어요. C급 잔치. 왜 그런 그 C급 잔치를 했냐면 다주택자랑 단기거래 세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했어요. 네. 이건 이제 다 너무 유명해서 짧게 넘어갈게요. 주택이 두 개면 취득세가 8%고요. 네. 주택이 3개면 12%예요. 이거는 규제 비규제 상관없어요. 내가 1억짜리 집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집을 살 때 네. 1억짜리의 취득세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 10억이면 1억 2천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일단 진입하지 마라. 1주택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1%에서 3%의 세율을 매기는 게 맞는데 이제는 2주택자부터는 무조건 투기꾼이다. 이제 그걸로 이제 규제와 상관없이 뭐 8% 12% 매기는 거예요. 이게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 이런 거 관계없이 없이 그냥 무조건 매기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지방에서도 뭐 지방에서 조금 어줍지 않게 집 대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네네. 집을 살려고 하고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이제 못 사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졌죠. 그러니까는 이 2주택자거나 혹은 5알이에요. 5알. 혹은 네. 3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대 6% 매기겠다는 건데 기존엔 몇 %였어요? 기존에는 3% 미만이었어요. 3% 정도. 근데 이제 거의 두 배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행히
다주택자라도 네. 다주택자라도 저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고가 주택을 한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네. 1억이 넘게 나와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한 개 가지고 있고 네.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억 가까이 나와요. 종부세가 종부세가. 와, 그 현찰로 어떻게 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 견디는 사람은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정부가 장치를 해놓은 건요. 아무리 좀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네. 세율이 좀 낮아요. 음. 그래서 세율이 만약에 그 20억짜리 집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20억짜리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네, 총 네. 합산이 20억인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네. 2개 세율이 2배 차이가 아니라 더 이상 나요. 그러니까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저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는 상관없다는 게 시가로 한 10억 정도로 이제 집을 5억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24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20억 하면 2,200만 원, 30이면 6,400만인데 이제 아까 고가 주택 2개는 거의 네. 50억 가까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억 한 2천 정도? 1억 4천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5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5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실제로 1억에 대한 종부세를 느낄 때 네. 어떻게 체감을 하나요, 그분들? 근데 집이 강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도 네. 있어서 이거를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물리는 이유는 네.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은 집을 내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가 20억을 가지고 30억을 가지면요.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큰데 네. 2주택자 똑같은 가격이라도 가격이 한 채가 30억이고 두 채를 합쳐서 30억이면요. 네.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못 버티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주택이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버틸만 할 건데 이제 그거를 노린 거죠. 그래 주택 하나는 용인한다. 근데 주택이 2개, 3개 있으면은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구조를 뉴스 만들어 놓은 이런 거 거예요. 보면은 네. 2주택자부터 다 투기꾼으로 몬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 구조 자체는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라도 저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한 게 있는데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좀 고가 주택의 다주택자 네. 그러면은 아마 버티기가 힘든 시장이 아니 될 수도 근데 있어요.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집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 그거예요. 죽겠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 간단한 게 공급이 너무 없어요. 수요는 있는데 안 내놓나요 저런 분들께서? 못 내놓죠.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네. 반포에 집을 내놨어요. 청주에 집을 내놨어요. 처음에 청주에 집을 내놨어요. 네. 반포가 있고 얼마 전에 백분 토론에서 네. 민주당의 의원인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뒤에 이제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한 게 강남의 집값 안 잡힐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되게 그 이슈가 말은 됐죠. 그쵸. 그 말은 강남은요 사실은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굉장히 들어오고 싶은 욕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많은 지역에 거래를 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거래가 원천 차단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가끔씩 뭐 이제 무서움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내거나 네. 아니면은 집이 가끔씩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붙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10사람을 붙는다 생각해요. 그럼 10사람이 경쟁을 하면은 가격으로 경쟁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될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공급이 거구나. 좁아지고 있으니까 그 좁은 네. 데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완전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도자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자가 가서 빌어도 네. 네가 두 번 세 번 더 빌면은 1억만 올려줄게.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그 부동산 계약 해 놓고서도 일주일 사이 집값이 많이 변동되니까 네. 집주인들이 위약금 줄 테니까 계약 해지합시다. 이 비율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요. 반증하는 거예요. 가격들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특히 그러니까. 강남과 주요 입지가 된 지역들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 양도세는 뭐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단기 거래를 차단하는 건데 네. 원래는 이게 10% 정도 깎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안에 내가 네. 분양권을 사서 그거를 분양권을 준공을 하고 1년 안에 팔잖아요. 네. 단일 세율이에요. 세 구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놀라운 건데 취득세도 놀라웠지만 종부세도 놀랐고 양도세도 최대 72%.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1주택자 그냥 1주택자의 세율은 6에서 42%예요. 네. 근데 이제 2주택자부터는 최대 20%를 추가해서 62%. 와. 그리고 3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 네. 규제 지역에서 72%.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 지방소득세 7.2% 합치면 거의 80% 가까이. 10억을 벌면은 8억 세금 내는 구조예요.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부자 되겠는데. 뭐 약간 뭐 비하는 것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야 이렇게 세금이 많은 나라가 네. 대한민국만 저렇게 많은 거야만 다른 나라들도 좀 분위기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경우는 없고요. 네. 취득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싼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4%거든요. 네, 토지나 뭐 모든 토지라든지 오피스텔 보면은 4.6% 이렇게 매기는 게 원래는 4% 주택도 4%였어요. 근데 네. 특례에 의해서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싸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굉장히 싼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게 비싼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구조가 세계적으로 봐도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들이 없었는데 마루타가 되는 기분으로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야,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고민이 있는 정부들이 네.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 시행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 정책 규제를 보면서 바라보고 많이- 있는 거죠. 많이 배우고 있겠네요.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실패하면은 이제 그거를 표본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조를 바로 잡으려면요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네. 취득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쉽게 해야 돼요. 양도할 때도. 근데 보유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먹여버리면은 네. 거래는 되면서 공급이 생기는 거고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나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양도세, 취득세를 다 막아버리면요 거래를 못하죠. 왜 못하냐? 내가 지금 5억 벌었는데 그 5억에 80% 4억을 내야 돼? 그럼 나는 버틸 거야라고 하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야지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 정권 바뀌면 좀 조정되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권의 문제보다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건설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요 앞으로 그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의 여파들이 중산층에도 가고 그 중산층이 힘들어지면은 서민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끝까지 뭔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경기의 상황 자체가 매우 악화되면은 네. 이거는 불가피하게 풀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무거워지네요 마음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법인 신탁 투기를 차단인데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종부세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네. 이 종부세 자체가 원래는 구조가 공제가 6억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일반 주택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공제 6억을 없애면요 세구간이 최고로 무조건 6%를 때리거든요. 네. 6%의 공제까지 없으면요 이거는 못 버텨요. 세금의 수준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10억인데 6억 공제해 주니까 4억에 대해서 6%만 내라. 예, 그렇게 원래는 돼야 원래는 되는데 그건데 그냥 6억이 공제가 안 되니까 10억에 그대로 과표가 적용되고 과표가 적용돼서 6% 내라 이러니까 어.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2배 이상 나는 거죠. 그렇죠. 10억인 기준이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망 선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법인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까지가 이제 기한인데 네. 중요한 거는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는 거를 기한을 그때까지 줬어요. 그 이후에 되면은 이제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폭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네. 연말 되기 전에
팔아라. 팔아라. 예. 그러면은 세금 폭탄 안 맞게 해줄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법인들의 물량들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신탁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신탁이라는 게 내가 그 신탁사에다가 부동산을 맡기잖아요. 네. 맡기면은 그 신탁사가 이제 그 재산세나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는 개인한테 다시 네가 물어라, 신탁사가 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조금 신탁을 가진 사람이 부담이 되어서 투기가 좀 차단되는 효과들이 일어나겠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를 네네. 이제 정비를 했는데 일단 그냥 폐지한다는 거예요. 폐지? 그러니까 원래는 단기 임대랑 이제 장기 임대 4년 8년 정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단기로 하는 거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무조건 없는 거고 그 제도가 이제 장기로 하는 게 원래 8년인데 10년으로 늘리고 단 이제 폐지하는 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를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지 마라. 단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은 임대 사업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선생님 제가 불인이라 네. 이것도 처음 듣는 거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 8년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단기 임대 4년이 뭔지 장기 일반 임대 8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 사업자를 낼 때 혜택이 주어지고 의무가 지어지는데 네.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요 4년의 의무 기간이 있고 임대 사업자 네. 4년 동안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뭐 4년짜리를 내면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자체에서는 4년이고 그 국세청에서는 5년으로 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지자체 기준으로 4년인데 네. 이 의무 기간을 이행하면서 너희가 우리 민간이지만 공공 대신 임대 사업을 네, 대신해서 해주면 네. 그래 너 세금 혜택 주겠다. 그런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배제해 주겠다. 네. 그다음 그 중과세에 대해서 혜택 주겠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 취득세가 200만 원 미만이면은 세금 아예 그냥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는데 네. 이제 그 혜택이 단기가 조금 덜한 부분이고 장기가 좀 이제 이런 혜택들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세제 크게. 혜택이 많았던 네.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의무 기간은 길었죠. 네. 근데 단기에 대한 혜택은 2018년 4월 1일부로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어졌고 이제 그 이후에 임대주택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들을 10년을 내야지 기존의 좋은 혜택들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 폐지가 되냐면 막으니까 여기에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 혜택 받으면서 집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투기의 온상이 되네.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막은 상황인데 이번에 안 되겠다. 그냥 폐지해버리자. 일부 빼고는 다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폐지 방법은 의무기간에 원래 그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요. 네. 3천만 원 내야 돼요. 벌금으로. 예, 그리고 이때까지 받았던 그 세금의 혜택들을 다 소급 적용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에서 이제 과태료는 면제를 해줄 테니까 그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안 물겠다. 네. 3천만 원 안 줄 테니까 자발적으로 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임대사업자 없어진 순간 집이 네. 네 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폭탄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빨리 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 걸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막고 지원책도 약간은 빚 좋은 개살구 뭐 서민을 위하는 어떤 지원책을 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나는 정책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네. 이번에 거의 진짜 거래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규제로 나와서 네. 앞으로 공급도 없는 이 시장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전세값 상승하고 네, 지금 네. 서울이 이렇게 막았죠. 네. 그럼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강남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강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결국은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매물 공급인 거죠. 그렇죠. 갖고 있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네. 집을 좀 팔겠습니다라고 내놓는 분들이 많아야 결국은 이게 파는 사람이 많아야 사는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그렇죠. 파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 버려서 네.
결국은 이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돈도 많이 풀려 있잖아요. 시장에. 네, 시중에 예. 돈도 많이 풀려 있고 또 저금리인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기 좋은 조건들이 네. 정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불안하고 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데 그 네. 3년 동안 못 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에 네. 가는 사람들도 좀 생긴 거죠. 아, 맞습니다.